포유에게 "잘 지내니? 물론 나를 잊었겠지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내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전에 하나에게 뉴욕에서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때 너의 메일 주소도 알게 되었지만 메일을 썼다, 지웠다 여러 번 하다 결국 보내지 못했어. 단순하게 말하자. 나는 그때 아팠었어. 핑계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주가 있었고 대학 입학 시험을 보기 전에도 아픈 건 마찬가지였어. 그때 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서 보냈었지. 과장도 있었지만 모두 사실이었어. 너는 왜 내가 도쿄로 가지 않았냐고 물었었지. 그래, 난 누구보다도 도쿄로 가고 싶었어. 도쿄에 가면 보다 쉽게 죽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어. 집에서는 할아버지와 고모가 돌아오며 나를 감시했었으니까. 내가 자살 시도를 하는지 어떤지 한 번은 할아버지에게 걸려서 죽다가 살았어. 생명연인인 셈인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믿기만 했어. 할아버지가 내게 말하더라. 세상에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호사스러운 생각을 하느냐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무라이 정신 오는 우울증이 치료를 요하는 병이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 그 사이에 상태는 더 악화되었었고 할아버지 때문에 도쿄로 가지 못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에게 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나에게 할아버지가 필요했어. 도쿄로 가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정말 끝내버릴 것 같아 무서웠어. 집에서 자살 시도를 했을 때도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 나를 구해주려는 생각이 있었었나 봐. 겁이 났어. 그래서 고향에 머물렀던 거야. 나는 어떤 의미로든 할아버지와 고모에게 의존하고 있었어. 대부분의 시간은 무기력했고 가끔씩 정신이 맑아질 때는 내가 내 정신을 연료로 타오르는 불처럼 느껴졌어.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에 화가 났어. 그렇게 화를 내고 보면 몸이든 정신이든 쟤처럼 부서져 버리는 거야. 그런 과정들을 반복했어. 사람들은 19, 20, 21를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말하더라. 나는 하루하루 죽고 싶었던 기억밖에 없었는데도 내가 우리 집에 찾아왔던 날이 흐릿하게 기억나. 약물치료를 시작하던 즈음이었는데 널 보고 반가웠던 것도 걔였다면 오줌을 지렸을 거야. 너에게 내 스케치북을 보여줬던 것도 너와 팔짱을 꼈던 것도 너에게 나쁘게 말했던 것도 기억나. 약을 먹어서 멍한 상태였고 내가 나를 뿌리치는데도 그냥 무덤덤했었어. 내가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데도 널 따라가야겠다는 생각도 못했어. 내가 짜잔하고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마루에서 한참을 자고 일어났더니 해가 져 있더라. 그제야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 나는 너를 영영 잃어버린 거야. 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 편안하고 이런 편지를 썼다고 욕해도 좋아. 사실 그렇기도 하니까. 이제 조금은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래. 종종 편지할게. 쇼코. 동이 들 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책상 의자에 꼬박 앉아서 창밖의 풍경을 검정해서 짙은 색으로 밝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중고등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어제 할아버지가 널 찾아가셨다고. 넌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밥이 다 먹은 노인네가 비오는 추운 날에 서울까지 갔어. 너희 집에서 재워들 생각은 못할 망정 밥도 한 끼 안 챙긴 대로 빈속으로 그냥 보내. 엄마는 여기까지 말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핸드폰 뒤편에서 내가 오고 싶었다니까 얼굴만 보러 간 거야. 애한테 왜 야단이야 라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노인네를 찬바닥으로 내몰아.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엄마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다. 불안정한 엄마의 목소리에서 엄마가 단지 나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 엄마는 나에게 화를 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에게 시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병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다. 늙은 것에 대해서도 할아버지는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병은 노인 같은 건 멋지지 않다고 생각했다. 병든 노인 같은 건 멋지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감히 병 따위가 자신을 조종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다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강단이나 고집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병이었다. 내가 영화 좀 찍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며 앓는 소리를 하고 다닐 무렵이었다고 한다. 내가 글을 쓴다면 책상에 앉아서 연애 기사나 클릭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2년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한다. 그날 자취방에 찾아왔을 때도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고. 가끔씩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면 받지 않거나 건성으로 받곤 했다. 할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당연히 원래 그렇게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내 상황이 나아지고 자리를 잡아서 떳떳해져야 한다고만 생각했었다. 할아버지는 건강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았고 대려 나이가 드니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말했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엄마는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 잠시 일을 접고 주중에라도 집에 와서 할아버지의 간병을 해야 한다고. 엄마는 돈을 벌어야 하지 않니? 페이는 적지 않게 줄게 라고 말했다. 페이를 주지 않으면 내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듯이. 하지만 나를 믿지 않는 엄마를 비난하기에 나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물끄러미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온 모습을 보고 얼굴에 미소만 띄었을 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깡마른 몸. 할아버지는 자취방을 찾아왔던 날에 썼던 황토색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합승표역의 붉은색 소파는 할아버지의 뒤통수가 닿았던 자리가 벗겨져 검은 내피가 드러났다. 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룰도 알지 못하는 야구 경기를 보았다. 허벅지가 퉁퉁한 타자가 공을 치기 전에 발을 구르며 엉덩이를 실룩거렸다. 재미없어 딴 거 봐. 거의 다 끝났다. 끝나는 것 좀 보자. 나는 할아버지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아 채널을 돌려냈다. 정신없어. 보던 것 좀 보게. 리모컨 줘봐. 한 번이라도 내가 리모컨 잡아본 적 있어? 지금까지 할아버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잖아. 할아버지는 리모컨을 빼시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할아버지 딴에는 힘을 쓴다는 표정이었지만 끝내 내게서 리모컨을 빼앗지 못했다. 나는 패션 채널을 들어서 메이크업 강좌를 봤다. 네 남자를 유혹하는 아이 메이크업이라는 주제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텔레비전 쪽으로 걸어와서 저는 코트를 뽑아버렸다. 야구 안 볼 거면 꺼버려라. 이딴 거.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살 거야. 어떻게 그렇게 남 생각을 안 해? 자기 마음은 편하면 끝이야. 할아버지는 소파로 돌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 옌병 쓸데없는 소리. 속 시원해. 결국 이렇게 돼서?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난 정말이지 괜찮을 줄 알았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턱도 버릴 수가 없었다. 턱을 벌려 입을 열면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아서였다. 그제 할아버지의 마른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몸이 말라가고 피부가 누렇게 변해가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거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인 줄로만 알았다. 단지 그 노화가 조금 빠르게 된다고만 생각했다. 나 자신에게는 그리도 예민했으면서 할아버지의 상황에는 왜 그토록 무뎠었는지. 할아버지는 베레모를 벗어서 무릎 위에 올려놨다. 쑤시적은 흰 머리카락에 모자에 눌러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치 애인에게 이별을 고하는 남자처럼 변명했다. 정말이다. 이렇게 심해질 걸 알았으면 너에게 진작 말했을 거다. 자주 얼굴이나 보자고. 할아버지는 안간힘을 써서 웃고 있었다. 내가 말했으면 나 자주 보러 왔을까? 나는 대답듯이 할아버지의 머리를 꼭 안았다. 정수리에서 머리기름 냄새가 났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65밤을 더 보내고 연명하셨다. 그 65날들만큼 하루하루를 깨워 살아본 적은 없다. 우리 셋은 보이지 않는 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안방에서 함께 잤다. 할아버지가 장롱 쪽에서 엄마가 문가 쪽에서 내가 그 가운데서 잤다. 불을 끄고 천장을 보면서 하던 이야기들. 그 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말들도 용기를 내서 주고받았다. 마치 처음 사귀는 사람들처럼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내가 또 나와 엄마가 대화를 주고받았다. 협탁 서랍에 있던 쇼코 편지를 어디에 뒀어? 그거 버렸지. 왜? 그냥 속이 상했었어. 할아버지 왜 걔가 그렇게 좋아? 예쁘지 않냐? 잘 웃고. 아빠는 나보고 예쁘단 적도 없었잖아. 질투났어. 엄마가 끼어들어 말했다. 며칠이 지나고 할아버지 엄마는 나를 사이에 두고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는 40년을 혼자 살았지. 그래, 왜 그랬어, 아빠? 그런 너는 왜 이서방 가고 남자랑 만나지도 않고 눈치도 없으셔? 많이 만났어, 남자. 이젠 만나지만 말고 같이 살아도 봐.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 셋에게 유익한 독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독은 독이었다. 점점 무르핀 투약 횟수가 잦아졌고 할아버지는 먹는 것보다 토하거나 아예 드시지 못했다. 깡통에 든 유동식을 들여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냥 한두 시간만이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소리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좋은 소리 한 번 없는 법 없이 하는 법 없이 무뚝뚝하게만 했는데 그게 고작 부끄러움 때문이었다니. 죽음에 이르러서야 겨우 부끄러움을 죽여가며 나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사내답지 않다고 여기며 깔보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다. 가끔씩 그런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어져 나왔던 사랑의 흔적들이 있었다. 엄마와 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나는 엄마를 상당 부분 용서했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었다. 엄마는 나를 낳자마자 일을 나갔다. 흉한 소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빠의 죽음을 덮으려는 데에만 급급해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엄마가 나로부터 아빠에 대한 애도의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다. 비가 오며 우산을 가지고 온 학부모들을 제치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갔더니 현관문 열쇠를 목에 걸고 동네를 돌아가기 싫은 집으로 걸어갔더니 늘 방문에 걸어 잠그고 자던 엄마, 그 흔한 잔소리 한번 하지 않던 무심한 엄마, 할아버지의 임종을 3시간여 앞두고 엄마는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상을 치르면서 쓸 세면도구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은 물기 하나 없이 딱딱하고 차가웠다. 할아버지의 숨이 멎자 엄마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뿐이었다. 내가 할아버지의 얇은 몸 위에 엎어져 울고 있을 때 엄마는 한 발자국 떨어져 서서 그런 할아버지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엄마는 울지 않았고 눈가에는 눈물조차 맺혀 있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도 엄마는 손님들을 치르며 땅콩, 오징어포 같은 것들을 주워 먹었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서서히 웃기도 했다.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리, 수희 엄마 독한 거 보라지. 하나 있는 자식이 저리도 무정하니 죽은 노인네만 불쌍하네. 번듯한 아들 하나라도 뒀으면 이만큼 초라하지 않았을 거야.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껍데기만 보고 단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치솟을 무렵 나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지 않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슬픔을 억누르다 결국은 어떻게 슬퍼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마였다. 평생을 함께 산 할아버지, 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눈물을 풀어낼 수조차 없는 사람. 울고 개워내서 씻어낼 줄 모르는 사람, 그저 차가운 손과 발, 두통처럼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만 아픈 사람이 엄마였다. 장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 엄마의 얼음장 같은 손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는 퉁퉁 부은 내 얼굴을 차갑게 바라봤다. 엄마의 흰자 위는 하얗다 못해 파란빛이 돌았다. 울고 싶다. 그 말을 하며 엄마는 힘들게 웃었다. 다 묶이지 않은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흘러내려와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실핀을 꺼내서 엄마의 비어져 나온 머리카락을 머리에 고정시켰다. 너도 엄마가 이상해 보이지? 나는 고개를 가로젓다가 끄덕였다. 응, 엄마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엄마에게 쌓인 감정을 풀지 못했을 때는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엄마는 조금 웃다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버렸다. 할아버지의 옷은 4박스 정도로 정리를 해서 가까운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다. 구멍난 양말이며 얇아질 대로 얇아진 속옷, 기름때가 낀 플라스틱 빗, 밑창이 너덜너덜해진 운동화, 가죽이 허옇게 일어난 구두, 거의 다 쓴 옷, 코롱은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엄마는 별다른 고민 없이 할아버지가 8, 90년대 프로야구 기사를 모아놓은 스크랩북도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신문을 읽을 때 쓰던 돋보기 안경과 틀니는 낙구땅 서랍에 넣기 위해 챙겼다. 평소에 쓰던 황토색 베레모, 여름철에 쓰던 중절모 하나, 두꺼운 펠트, 천으로 만든 감색 중절모는 내 방에 가져왔다. 엄마는 낙골당 안에 넣을 사진 3장 고르라고 했다. 나는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방에서 아직 아기인 나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골랐다. 그리고 엄마의 중학교 졸업식에서 엄마와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엄마 할아버지는 그 흔한 꽃다발도 없이 가지런히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엄마와 나, 할아버지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은 고작 한 장뿐이었다. 우리 셋은 반통짜리 수박을 앞에 두고 어색하게 앉아있다. 할아버지가 가운데에서 입을 꽉 다문 채 설핏 웃고 있고 나는 한 손에는 수박을 들고 다른 손으로 V를 그리며 어색하게 웃는다. 엄마는 한 손에 식칼을 들고 표정 없이 카메라를 바라본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쇼커였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엄마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 보인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늙은이 사진을 찍어서 뭐하냐고 말했다. 엄마는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할아버지는 젊은 자기의 모습을 진짜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쇼코는 그래도 사진을 찍겠다고 따라다녔고 엄마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었다. 쇼코는 그 사진을 할아버지에게 편지와 함께 보냈다.
사진 중에는 쇼코와 내가 천변에서 조금 떨어져 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콘택트 렌즈를 끼기 전 알이 끼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던 내 얼굴과 단정한 미소를 짓는 어린 쇼코가 거기에 있었다. 그때만 해도 쇼코가 나보다 한참을 어른처럼 느껴졌었는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쇼코는 그저 어린애처럼 보였다. 쇼코가 보내온 사진은 노란색 고무줄에 묶여서 신발 박스의 맨 아래에 보관되어 있었다. 엄마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쪽파를 다듬는 사진. 할아버지와 내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 모습. 할아버지 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어색하게 웃는 사진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베레모를 쓰고 천변 벤치에 앉아서 배드민턴 라켓으로 파리를 쫓아내는 듯한 포즈를 잡는 사진도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쇼코도 할아버지의 병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엄마는 할아버지와 쇼코 사이에 어떤 내용의 편지가 오고 갔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유품 속에서도 쇼코의 편지를 발견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스크랩북과 사진을 제외한 기록들을 모두 정리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투병 시기에 쇼코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아빠는 30년을 집에서만 보냈어. 엄마는 할아버지의 뒤통수에 달아서 내 피가 드러난 소파를 만지며 말했다. 믿어지니?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이야. 엄마는 베란다 기퉁이의 고무나무를 가리켰다. 저 화분과 다를 바 없었어.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눌렀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할아버지는 고작 10살부터 가게에서 점원 노릇을 하며 일을 시작했다. 부모에게 한창 투정부를 다해 할아버지는 주판을 튕기며 삼촌의 가게를 돌봤다. 아들이 없는 삼촌의 가게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조울이라는 조부의 결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신이 될 때까지 그 가게가 망할 때까지 할아버지는 전쟁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일을 거르지 않았다. 그렇게 할아버지 나의 신, 할아버지는 가게를 처분해야 했다. 자신의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다고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고백했다고 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엄마는 말했다. 몇십 년간 이유를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해주지 않았고 그저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렸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 아빠는 잠잘 때 말고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일을 정리하는 마지막까지도 아빠는 집에서 시간 보낼 일이 없었어. 정작 필요할 때는 없다가 내가 독립할 때가 되니 갑자기 밖에 나가지 않는 거야. 엄마의 시댁 쪽 식구들은 왜 귀한 내 아들이 사돈을 부양해야 하는 거냐고 엄마를 호되게 나무라기도 했었다고 한다. 건강한 양반이 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거냐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아빠는 교육을 받아야 할 때 교육받지 못하고 즐겨야 할 때 즐기지 못했던 사람이라며 우리 할아버지를 받아들였다. 아빠가 그토록 질색하는 담배를 할아버지가 한 개도 시키지 않고 피우는 것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늘 내게 먼저 돌아가신 아빠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했다. 아주 번듯하게 잘생겨서 사위라고 데리고 다니면 면이 섰다는 이야기, 타고난 이야기꾼이어서 밥상머리에서 늘 웃었다는 이야기, 천생이 다정해서 엄마나 할아버지의 생일을 잊지 않고 작은 선물들을 줬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다. 엄마는 그 다정한 남편을 결혼한 지 4년 만에 잃어버리고 고집부터 노인네와 울기 잘하는 어린 딸같이 힘껏 살아왔다. 나는 할아버지의 틀니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서울 자취방으로 오셨던 날 있잖아. 응.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어?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멋지다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니까 멋지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영화 일이 마음으로 정리가 되더라. 정리가 되다니. 이제는 끝내려고 엄마. 엄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우리는 별말 없이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엄마는 내가 서울에서 계속 지낼 건지 아니면 고향으로 다시 내려올 건지 물었다. 나는 서울에 살든 고향에 살든 엄마와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엄마도 이제는 자유로워지라고 집에 남자친구든 친구든 불러서 같이 놀고 누구의 밥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 했다. 엄마는 누구보다도 혼자 있기를 바랬던 사람이잖아. 고마워. 엄마는 신문지로 포장된 돈 뭉치를 꺼냈다. 할아버지 유산 전부야. 이걸 왜 걔는 그러지 말고 받아. 할아버지가 꼭 넣어주라고 하셨어. 엄마는 가방에 돈 뭉치를 넣으며 가는 길에 은행에 들러 입금하라고 말했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지폐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모은 돈인지 구지폐가 아래쪽에 쌓여 있었다. 엄마의 집을 나오며 습관처럼 우편함에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에 봉투 하나 걸렸다. 노란색 봉투에는 발신자 위치에 일본어가 수신자 위치에 영어가 적혀 있었다. 수신자에는 미스터 김이라고 쓰여 있었고 나는 편지를 훔쳐서 주머니에 넣고 시외버스 안에서 봉투를 뜯었다. 작고 뾰족한 쇼코의 서체가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새로 쓰기로 된 한 장짜리 편지였다. 나는 핸드폰으로 편지를 찍어서 일본어를 잘 아는 시나리오 작가 R에게 전송했다. 할아버지가 받은 편지야.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R은 MMS 메시지를 보냈다.
미스터 김에게 어제는 할아버지의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서쪽 응달에도 목련이 눈부시게 피었어요. 오늘 심한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했던 환자가 드디어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퇴행성 허리 디스크가 진행되고 있는 16살 여자아이가 전기치료를 끝내고 저에게 말했어요. 아프지 않아서 좋겠네요. 라고 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해져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스터 김, 이제는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하셨지요. 제 편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그 편이 마음 편하겠다고요. 편지를 보내지 않으니 자꾸 미스터 김에게 말할 거리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미안해졌어요. 웃고 떠들고 일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미안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쇼코. 나는 봉투에 적힌 주소로 짧은 편지를 썼다. 쇼코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4월 5일. 제 7시쯤이었어. 2년간 투병하셨고 지난 2달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어. 내가 그나마 할아버지와 최근까지 연락한 친구야. 할아버지는 너를 각별히 여기셨고 내가 한 번쯤은 당신을 만나러 오기를 바라셨었지. 한국에 오겠다고 꼭 다시 만나자는 너의 빈말을 진심 담아 알아들으셨나 봐. 이제는 이런 손편지 쓰는 것도 귀찮아. 연락할 일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스카이프로 전화해. 소유. 나는 이메일 주소와 스카이프 아이디를 종이에 꾹꾹 눌러 적어 빠른 우편으로 보냈다. 그리고 서울의 자취방에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이틀은 울기만 했던 것 같다. 몇 달 전 바로 저기 보이는 행어 아래서 주담배를 피우던 할아버지를 기억했다.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며 더 분명해졌다. 그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오히려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내 나이 30, 경력이라고는 인문대학 학부 졸업장과 단편영화 2편의 감독뿐이었다. 영어로 읽고 말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도 성적표도 없었고 인턴 경력조차 없었다. 원서를 써보려고 영어 성적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대학교 때 보던 토플책을 펼쳤다. 문법을 정리하고 하루에 단어를 100개씩 외웠다. 그러자 뜨개질을 하듯이 마음이 정돈되고 쉽게 집중할 수 있었다. 단순 한개에 집중하니 잡념이 조금씩 사그라졌다. 시나리오를 쓸 때는 하루 웃었다. 하루 울었다 했다. 하루는 글이 잘 써진다고 이만하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가 다음 날에는 전날 쓴 글을 버리고 다시 글을 쓸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꾸준히 써야 한다고 늘 말했다. 적어도 5년을 꾸준히 썼지만 글이 늘지 않았다. 평생을 써도 아무 의미 없는 장면들만 만들어내리라는 공포가 근육을 굳게 했다.